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필리버스터, 테러 방지법 이런 거잖아요. 네. 주변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내 스마트폰, 휴대전화 누가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좀 부적절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글을 공유를 받았는데 이게 요즘 뜨는 매체인 푸푸스에서 쓴 글인데요. 이 글에서는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는지 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내 핸드폰 내역을 뒤졌냐 안 뒤졌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통신사별로 통신자료 제공 내역 이런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LG U+도 있는데요. 저는 쓰고 있는 통신사가 KT라 실제로 KT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코너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고객센터라는 코너가 왼쪽 중단 정도에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면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 안내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요 안내란에서도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다 보면 통신자료 제공 내역 이런 코너가 끝에 살짝 보이더라고. 숨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찾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통신자료 제공 내역 이 코너를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여러 가지 동의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동의를 하면 통신자료를 1년 동안 어디서 들여다봤는지 그 내용을 취합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설명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신청을 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답변이 안 왔고요. 답변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전에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렇죠. 찾기 힘든 것도 그렇고 빨리 안 오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도가 있나요? 아무튼 푸푸스에 나온 내용을 봤더니만요. 그나마 KT가 빠른 편이래요. KT는 신청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이메일이 온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SK텔레콤은 7일 후에, LG U+는 일주일 후에. 근데 왜 7일이랑 일주일 이렇게 달리 써놨을까?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반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내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받으려면은 카드사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하니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1시간이면 와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뭔가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진짜 여러분들 스마트폰 누가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들 이용하시는 통신사 들어가서 이 내용 찾아가지고 한번 신청해 보시면 확인해 보신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확인해 본 사람만 나중에 또 추려서 뭔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확인 안 하면 안 되잖아. 혹시 기부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약을 하나 내밀었었죠. 474 기억나시죠? 네. 그 중에 맨 앞에 4가 국민소득 4만 달러였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계속 2만 달러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집권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죠. 여전히 2만 달러대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요. 2만 7,200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는 그 전에, 그러니까 2014년이죠. 2014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예요. 2014년에는 28,18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달러 가까이 줄어든 거야. 국민소득이 주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거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 이후 6년 만이래요. 특히나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요. 올해나 내년에도 반전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뭔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50-30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50-30 클럽 뭔지 아시죠? 혹시 뭐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인구 5천만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건데 우리보다 앞서서 50-20 클럽 그러니까 50-20은 인구가 5천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가 6개국이 있었대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50-30 클럽에 진입을 했거든요. 예. 현재 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간 기간이 평균 7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만 달러를 달성한 게 언제냐면 2006년. 2006년인데 벌써 10년째 3만 달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10년이란 시기가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30 클럽은커녕 다시 50-20 클럽에서도 탈락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생기네요. 앞에 있는 50도 40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애를 서로 안 낳으려고 하는데 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나 늘었다고 합니다. 늘었다 보니 지급액도 당연히 증가했겠죠? 2월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39만여 명. 와, 이렇게 많아요? 거의 40만 명이죠. 지급액도 3,900억 원, 4천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지급자는 4천여 명, 1%가 줄었지만 지급액은 467억 늘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1, 2월보다 1.5%가 늘었네요. 그만큼 구조조정을 세게 했다는 얘기네요. 실업급여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거나 이러한 실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뭐 박 PD나 저처럼 자발적으로 관뒀을 때는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그렇죠. 뭐 속된 말로 야로는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뭐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안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39만 40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힘들다 그런 거죠. 그렇죠. 박 PD는 장어 좋아하세요? 뭐 정력에 좋다고 그래서 좋아하죠. 또 여기서 정력 얘기는 왜 해요? 아무튼 저도 장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장어를 먹고 싶을 때는 가끔 이런 집들을 찾아보죠. 무한리필. 그래요? 장어도 무한리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음식점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TV에 생생정보통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음식점들 많이 소개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런 장어 무한리필 이런 음식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어는 이게 굉장히 비싼 어종인데 이걸 어떻게 무한 리필을 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오늘 노컷뉴스가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비밀을 파헤쳤어요. 뭔 얘기냐면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렇게 무한 리필을 한다는 그런 음식점들은 두 가지 비밀이 있대요. 하나는 보통 장어하면 민물장어잖아요. 네. 근데 민물장어가 아니라 바닷장어를 쓰는 그런 가게들이 많대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안하고라고 부르는 그런 생선 있죠? 그쵸. 뭐 뱀같이 생긴 거, 실제로 이름은 붕장어라고 부르고, 이런 바닷장어가 구워놓으면은 민물장어랑 거의 맛이 차이가 없대.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무한리필이라고 해놓고선 민물장어가 아닌 이런 안하고 붕장어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붕장어의 가격은요, 키로당 11,000원대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한 명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1kg 이상 먹기는 좀 힘들대요. 그러니까 무한리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상하게 저는 뷔페집을 가면 한 접시만 먹으면 배가 부르더라고. 왜 꼭 뷔페집만 가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를까요? 포만감이 있는 뭐 그런 물질을 넣나 보죠? 그냥 짐작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의심은 가고요. 또 무한리필집의 두 번째 비밀은, 이런 무한리필집도 가면은 장어가 국내산이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국내산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민물장어가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그거를 국내산이라고 써붙여놓고 그냥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수입산 민물장어랑 국내산 민물장어랑 가격 차이가 엄청 많대. 한 3배 정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한리필집에서 파는 장어들은 수입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컷 뉴스에 따르면 장어구이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의 멘트까지 땄어요. 필리핀산 민물장어는 머리 모양이 국내산 품종과 차이가 나지만 주방에서 구워서 나오면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 그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산 장어를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피해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속일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뭔 얘기냐면 민물장어에 대해서는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대요. 보통 요즘 수산물 같은 데는 바코드 나오잖아요. 바코드 찍으면 이게 어디서 잡혔고 어디서 가공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 민물장어도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원산지와 소매점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수입업자들이 이걸 제대로 신고를 안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제도는 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게으르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리필이라고 민물장어 진짜 배 터지게 먹겠네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바닷장어를 속아서 먹는 경우, 아니면 외국산 민물장어를 속아서 먹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노컷뉴스에서는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어 먹을 때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엔 역시 공짜가 없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집 다음으로 비싼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할부를 많이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할부 금융을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할부나 이런 걸 많이 써야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를 살 때 할부 금융을 이용을 하면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 일 신용정보업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종합한 자료가 나왔는데, 캐피털이나 카드 이런 회사에서 할부 금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할부 금융을 해서 차를 사면 신용등급이 평균 0.2등급 내려간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3, 4등급을 가까스로 유지하던 대출자가 할부 금융으로 차를 샀는데 신용등급이 쭉 떨어져가지고 졸지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호, 이거 어떻게? 이 같은 신용도 하락 사실이 여태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할부 금융을 하는 차 대리점이나 딜러사들도 관련 내용을 알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고도 당하는 피해자가 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딜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건 할부로 사야 신용등급이 오히려 올라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소비자나 딜러 입장에서도 할부로 팔아야 목돈이 안 들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할부를 해야 이자를 많이 받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게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요즘 독일 3사의 고급 브랜드들 있잖아요. 전봇대에 막 전단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브랜드를 저희는 대놓고 얘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BMW 520이다. 그러면 월 20만 원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혹할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러겠네요. 와, 꿈의 520D를 20만 원대 탈 수 있다고?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다 할부 금융의
더 친 거죠. 아하, 멋모르고 계약을 했다가는 신용등급이 확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할부와도 개념이 살짝 다르죠. 할부 금융은. 그러니까 방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차후에 저희가 카백이나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일 것 같으세요? 빌 게이츠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올랐대요. 예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는 멕시코의 칼로스 슬림 이분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이 1위 자리를 뺏기더니만 빌 게이츠가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자산이요 무려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2조 7천억 원. 이야, 많기도 많네요. 이는 1년 전보다 42억 달러가 감소한 거였는데 그래도 3년 연속 1위 자리 차지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네요. MS의 파워가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3년 연속 1위를 했다. MS가 윈도우 10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세계 2위는 누구일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패션 브랜드 자라 있잖아요. 자라. 예. 네. 자라를 키운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2위를 차지했대요. 자라가 2위를 차지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3위는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차지했고요. 4위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칼로스 슬림이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5위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6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7위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렇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우리 이건희 아저씨 있잖아요. 이건희 아저씨가 96억 달러로 자산이 평가받았대요. 그래서 세계 112위. 근데 지난해보다는 두 단계가 떨어졌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2위가 대단하신 분이 올라가셨네요. 2위가 누구냐면 서경배 아모리퍼시픽 회장. 이분의 자산은 77억 달러로 평가받아서 148위라고 합니다. 정몽구 아저씨는 없네요. 정문구 아저씨가 없고 우리의 뉴스백의 박 PD 이름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IT 게임 월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디지털과 관련된 건강?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3월 이제 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경제 브리핑을 만드는 뉴스백이라는 매체가 작년 이맘때 정식으로 서울시의 매체로 등록이 됐어요. 그쵸? 흔히 말하는 이제 창간 1주년인데 1주년을 맞아서 저희 청취자들에게 몸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한번 좀 드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것도 IT 시간에 몸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뭘까 궁금하시죠? 자, 일단 그러면 안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최근에 30대, 그러니까 60대, 70대가 아니라 30대 젊은 층이 안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눈병이 아니고요. 노안 때문에. 30대라며. 30대가 왜 노안이에요? 그리고 신기하죠. 노안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종종 수술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백내장, 황반변성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병이 사실은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구할이잖아. 구할, 눈이. 그렇죠. 우리 몸의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눈이. 그런데 노안은 그동안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서 노안인데 이게 30대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안의 특징은 눈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죠. 수정체가 있잖아요. 수정체 근육이 탄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딱딱해져. 이게 물렁물렁 부드러워야 수정체가 원활한 기능을 하는데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을 못한대요. 수정체 특유의 그 조절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봐도 잘 안 보여. 그리고 뭔가 뿌예, 침침해. 그런 현상이 노안의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밤에 운전을 할 때도 뭔가 침침하면서 조명이 살짝 번져 보이고 이런 것도 한 예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아니면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나? 이렇게도 생각하죠. 그렇죠. 좀 긍정적인 분들은 기분 탓일 거야. 그런데 이 노안을 방치를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과 같은 실명을 일으키는 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안과 질환 얘기를 계속 할까요? 왜 30대가 노안이 올까? 원인이 IT랑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범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탓이야, 간 탓이 아니라. OECD 회원국 평균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대략 20% 정도라고 해요. 생각보다 낮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사방팔방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OECD 회원국은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4배에서 5배 높은 80%라는 거예요. 우와,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인데 전무후무해. 하루 평균 4시간. 아하.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볼일 보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야근도 자주 하죠? 회사에 있는 시간까지 빼고 4시간이기 때문에 눈 뜨고 있을 때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허전하거나 뻘쭘한 상황에서도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 특히 엘리베이터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들 스마트폰 꺼내서 보죠. 그렇죠. 전철을 타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볼일 볼 때도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게임 소리 막 삑삑삑 소리가 나고 하죠, 옆칸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눈이 오히려 멀쩡한 게 신기한 거야, 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자, 그리고 안구 건조증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안구 건조증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노안의 전초 단계예요. 전초 단계. 눈이 뻑뻑하고 가렵고 뭔가 먼지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점액성 물질이 분비되고 밤에 운전할 때 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이 현상도 좋아졌다가 나빠졌고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게 기분 탓이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구 건조증 역시 그대로 놔두면 눈 표면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 변성, 이게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안구 이상이 대표적인 VDT 증후군이에요. 저는 VDT 증후군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고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눈과도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VDT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다 액정이 있잖아요. 이 액정이 있는 단말기를 통틀어서 VD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정이 있는 단말기를 씀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VDT 증후군이죠. 이 VDT 증후군이 크게 8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구 질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사이버 멀미. 사이버 멀미는 또 뭐예요? 디지털 멀미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스크롤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막 내리죠. 그럼 뭔가 막 번개처럼 휙 지나가. 근데 이거를 우리 눈은 반응을 해. 그죠? 그런데 보통 멀미라는 게 아마 어렸을 때 키 밑에 붙여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눈, 귀, 다양한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근데 이 감각기관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지 못할 때 멀미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버 멀미도 눈은 화면을 막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죠? 근데 귀 속에 있는 뭐 달팽이관이라든지 기타 감각기관은 가만히 있잖아. 눈만 빨리빨리 움직여.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가 생기는군요. 예. 아니나 다를까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멀미가 차멀미랑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눈만 움직이고 나머지 감각기관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얘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멀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과 팔 통증. 스마트폰 많이 쓰시다 보면 팔 아프죠. 그렇죠. 그죠? 손목도 아프고. 특히 애기들 뽀로로 동영상 보여주시는 분들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야, 이 순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뒤에 받침대 샀잖아.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손과 팔 통증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면은 찌릿찌릿한 통증이 만성화된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찜질이나 마사지를 자주 해주셔야 된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거북목. 거북이처럼 목이 굽어지는 거. 예, 왜냐면 서 있든 앉아 있든 우리가 목만 살짝 띡 숙이고 이거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 목만 살짝 숙이는 이 자세가 아주 나쁘대요. 그렇죠.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경추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미용에 관심이 많잖아요. 목주름에 치명적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많이 보면은 목주름이 많이 생기고 목주름이 많으면 당연히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방송 들으시면 스마트폰 덜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하나 팬텀 바이브라는 증상이 또 있다고 합니다. 팬텀 바이브는 뭐예요? 팬텀은 유령이죠? 바이브는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진동 모드로 해놨을 때 전화가 안 왔는데 진동 온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을 꺼내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그게 바로 팬텀 바이브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정신질환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자 손상. 정자는 또 왜 나와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나오는 열, 전자파 이런 것들이 정자를 망친다는 거예요. 정자는 아시죠? 압구정에 있는 그런 정자 아니죠? 이 정자의 질도 질이지만 얘들의 운동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운동량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수정을 할 때도 얘들이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그 수정이 되는 원리 아시죠? 수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제풀에 꺾여서 자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임신이 안 되겠죠. 그죠? 생식기의 온도가 높아질 때 특히 1도 오를 때마다 정자의 생식력이 40%씩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떤 의학 관련된 책을 봤더니만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원래 바지가 아니라 치마를 입어야지 좋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원해야 생식 능력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스마트폰도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전거도 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주머니라든지 이런 데 넣는 분도 있잖아요. 앞주머니, 뒷주머니. 특히 젊은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패션으로 통하더라고요. 그게 패션으로 통해요? 뒷주머니에 애플 로고 살짝 보이게끔 들어가게 넣는 게 그게 또 패션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리고요. 변기에 빠지고 정자 활동량 줄어들고 이래저래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더 치명적이에요. 보행자 사망.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외신 보면 종종 나오죠? 맞아요. 스마트폰 보고 걷다가 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아침에 재미난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쫙 오더니 그 스마트폰을 딱 날치기로 해가는 거야. 그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뺏기는데 제가 뺏긴지도 몰라요. 못 쫓아가.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상태에서 지갑을 빼간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건 뜻밖이에요. 과식. 왜 과식을 하게 되죠? TV와 비슷해요. 요즘 TV 보면은 백종원의 3대 천왕 해가지고 온갖 요리 프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먹고 싶잖아. 그렇죠. 그죠? 밤에 땡기지 그게. 특히 애들 보면은 그걸 바로 알 수 있어요. TV에서 치킨이나 피자가 나오잖아요. 주문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이나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식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가 마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진짜 음식 사진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보는 순간 나도 시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 번 그런 유혹에 빠졌었거든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 8가지를 다 공감하시는군요. 당연히 공감이 되네요. 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호모 스마트포누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도 있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호모 스마트포누스 괜찮나요? 호모 스마트포누스라는 말을 붙여도 무색할 만큼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됐잖아. 그렇죠. 이걸 뺏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용 시간을 줄이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20분 사용, 2분 휴식. 요건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50분 사용, 10분 휴식.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거의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우리가 9시에 출근을 해서 12시에 점심을 먹으러 간다. 그럼 3시간을 일하잖아요. 근데 화장실 갔다 잠깐 인사하고 그러면 2시간 30분이라고 치자고요. 2시간 30분 동안 모니터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2시간 30분을 모니터를 보고 점심 먹으러 갈 때 그때나 잠깐 숨을 돌리지 50분 뒤 10분, 50분 뒤 10분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처럼 종이 올려줬으면 딱 쉬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좋네요. 자, 그래서 요즘은 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은 눈 마사지기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발 마사지, 어깨 마사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급기야 눈 마사지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짝 그 시연 영상을 봤더니 옥으로 만들어졌어요. 옥으로 만들었는데 이 옥으로 만든 빛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빛은 솔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슥슥 빗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빛 같은 빗살이 옥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가 안경처럼 딱 쓰면 이게 빙글빙글빙글빙글 살살 돌아가면서 눈알을 이렇게 돌려줘. 이 업체 주장에 따르면 옥으로 만든 이유가 옥에서는 몸에 좋은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싸하네요. 네, 이런 제품도 나왔다. 자, 그런데 이런 디지털로 스마트폰으로부터의 독립, 눈의 자유 이런 거를 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봐요. 영국 런던의 한 서점은 그래서 아예 서점에 딱 들어오잖아? 그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못 쓰게 해버려. 이 런던에 있는 서점의 이름이 도서관이래요. 서점 이름이 라이브러리야. 어허. 근데 이 서점 주인은 디지털 휴식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대요. 즉 우리 서점에서는 아날로그 행동만 할 수 있다. 그거죠. 디지털과 관련된 건 하지 마. 그래서 와이파이도 안 깔았대요. 이 서점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메시지 앱이잖아요. 이 메시지 앱 탓에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근데 내가 서점을 해봤더니 책을 사는 이곳에서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 그래서 무슨 책을 보고 사고 하겠냐 이거죠. 내 서점에서만큼은 아날로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 책 가격 검색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공익적인 측면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디지털로부터의 독립, 눈이 쉴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공감에 취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북스테이라는 것도 생겼대요. 이거는 템플스테이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사찰에 가서 편하게 쉬고 오는 거잖아요. 템플스테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님들이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거죠. 여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전자기기 이런 거 일단 반납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가족과 함께 책을 보는 겁니다. 아하, 좋네요. 네, 그리고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저녁에 파티도 하고 바비큐도 구워서 같이 나눠 먹고 거기 온 손님들이랑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책이 위주다 보니 인문, 소설, 장르 소설, 수필 다양한 책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 손님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박 PD가 북스테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사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학교 후배 중에는 독서 모임을 하는 후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독서 모임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책을 읽고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다들 카톡 확인해야 되지, 페이스북도 봐야 되지, 스마트폰을 책 얘기하는 도중에도 자꾸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이런 방침을 정했대요. 독서 모임도 끝나면 보통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값을 누가 내느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그 모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내기로 했대.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을 잘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독서 토론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훌륭하네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노안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시잖아요. 근데 대안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제브리핑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정보도 얻으시고 눈도 지키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먼저 꺼낸 거예요. 이 VDT 증후군을 제가 들고 왔더랬죠. 애청자분들 이해하시죠?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빌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오늘이 날짜를 봤더니만 3월 2일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을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입학식 할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취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1학년 때부터 바짝 취업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명연사들이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했는지 좀 살펴봤더니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으로 일컬어지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오프라 윈프리. 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이력서에 채워야 할 것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상 경력 모음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목적의식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난에 빠졌을 때 당신을 수렁에서 건져낼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스로 가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새 출발하시는 대학교 신입생도 좋고 직장 새내기도 좋고 이런 분들도 대부분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팩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쌓아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스펙보다는 진짜 자신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좋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